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지금 가격에서 한 7배에서 8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그럼 거의 이게 10억이 된다. 10억 정도. 네. 아...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사람들이 금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금 실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때 내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 금 시세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실물을 구입해야만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몇 년 전부터 금값이 꿈틀꿈틀 오르더니 계속 요즘에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김작가 TV에서도 금만을 주제로 영상을 찍는 거는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활동하신 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 관련해 또 책도 그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책 내시고 금 거래소 운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운영 중이신 거예요? 종로 3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종로 상가면 흔히 막 생각하면 우리 기금속 그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금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결혼한 사람들 거기서 뭐 그런 거 맞추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 저희는 기금속 투자용 제품을 가장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하고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대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직접 또 종로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금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거고 전 세계적으로 금목이 혈안이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우리가 요것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기 전에 이 금을 정말 크게 매집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주체들은 대체 왜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을까? 요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금이 각광받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금이 어디까지 오를까 요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금을 막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그 주체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를 제가 차트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요 차트를 보면 2010년부터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순매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1년에 한 300톤 정도를 샀어요. 즉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 무언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이제 바라보면 좋은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세상에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 화폐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다는 건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크게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중앙은행들은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갖고 있을 바에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가치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금으로 바꿔놓자 요런 측면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금을 사 모으다가 2022년 정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때 엄청 많이 샀네요. 네, 195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의 금 매입이 일어났는데요. 네, 2022년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시나요? 전쟁이 있었죠, 전쟁.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쵸.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근데 단순히 그 전쟁이라는 이슈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했던 그 경제적 제재,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그거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과 좀 적대국인 국가일수록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외환보유고에 있는 이 달러 언제 뺏길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결국에는 대안이 위안화를 사놓으면 안전할까? 프랑을 사놓으면 안전할까?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시기에 이제 금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금은 그 미국이랑 서방이 다 런던에 가장 큰 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상품 거래소 큰 게 있거든요. 거기 둘 다 이제 러시아산 금 받지 말라고 통제를 때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이 러시아산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 녹이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금은 순도랑 중량만 똑같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한테 금을 수입해서 그걸 녹여서 인도산 금으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하는 액션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원래도 뭐 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냥 금 산 거다. 주얼리 만들려고 산 거고 반도체 만들려고 산 거다. 이런 식으로 금은 산업재나 주얼리로도 피해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을 수입해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되는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금은 익명성이 커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 보면 탈달러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그러면 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해했는데 어떤 국가들이 주로 금을 더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인도 얘기는 해주셨고 네. 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가 모이면 이제 브릭스가 되죠. 미국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국가일수록 금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뭐 요즘엔 폴란드도 많이 사고 터키나 이런 국가들 이제 카자흐스탄 다 많이 사는데 가장 초반부터 가장 주도적으로 사왔던 국가들은 브릭스였어요. 이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보유한 달러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꼴이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왔었고 그걸로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유한 금 보유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차트예요. 역시 압도적 1등은 미국이긴 합니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200톤까지 모았어요. 예, 근데 그렇네요. 예, 이게 고작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00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작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장 빠른 속도로 늘렸던 주체고 이게 밑에가 뭐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금을 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국이 더 많이 샀네요. 예,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예, 보시면은 이제 뭐 터키도 예, 금을 많이 사고 있고 이렇게 체코도 사고 있고 이제는 이 이전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보통 많이 샀는데 이제는 그냥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되게 많이 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양이 한 2000톤인데 근데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192톤은 IMF에 보고한 양이에요. 근데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이 최소로 잡아도 한 5,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뭐 중국이 얼마나 보유했는가 보다도 지금 왜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가. 요거의 핵심이 탈달러에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코로나 때 찍어낸 화폐와 탈달러. 네. 그 탈달러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스위프트로 인해서 제재가 되는 것들이 확인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2022년부터 이제 금 매입이 가팔라진 시점인 거군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여쭤보면 금이 안전자산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랑 위기가 오면 왜 다들 금부터 찾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이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지금까지도 이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종 지불 수단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금은 모든 돈들 중에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형태로 예전부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관도 불편하고 휴대도 불편하고 그냥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었냐면 화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돈과 화폐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원화나 달러 이런 것들은 화폐입니다. 돈과 치환될 수 있는 그냥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금을 샀어요. 지금 집에 금이 잠깐 반지나 이런 류 제외하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기 1개랑 그 다음에 요거 2개. 여러분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훔치러 오지 마세요. CCTV도 있습니다. 이 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귀한 겁니까? 이 보증서가 귀한 겁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그렇죠? 네.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얘만 있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쓰레기죠, 이거는. 예. 아무 의미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화폐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돈을
보증하거나 아니면 돈을 담보로 하는 어떤 교환권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권을 많이 만들다 보면 언제든지 이 교환권을 가져가면 뭐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이라고 칠 때 그 이 케이크 기프티콘을 가지고 가면 케이크를 바꿔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기프티콘 다 갖다 버리고 빨리 가서 막 뭐라도 그냥 빵이라도 하나 집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에 실물이 중요한 거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위기라는 건 결국에는 이 믿음이 깨지는 걸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될 빚을 안 갚는다던가.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위기의 가장 근본인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이런 금이거든요. 네. 예, 이런 금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과 네. 지금 무게부터 소리 다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금과 굉장히 좀 다르다 보입니다. 이거는 몇 킬로짜리죠? 예, 1kg가 한 1억 6천 정도 합니다. 무거워. 무거워. 진짜 무겁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1kg? 네, 1kg입니다. 근데 1kg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이게 무게가 압축돼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밀도가 높아서 그렇죠. 이게 1억 6천입니다, 여러분. 네. 누가 훔쳐가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녹이면?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어나가자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건 이 금인데 이걸 들고 다니기 지금 무겁잖아요. 네.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들고 있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 다음에 이걸로 거래를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잔돈 어떻게 받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잘라서 줄 리도 없고 하여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를 만드는 건데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화폐를 다 버리고 실물 금으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예, 사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말하면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기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이 올라요. 그래서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갔던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온 지금 한 50년을 기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위기가 디플레이션형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금값은 좀 떨어지거든요. 대체로 달러나 이런 현금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살아온 모든 시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의 위기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금이 위기하면 금이다라는 그런 통념이 생긴 거고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두 종류, 인플레이션형 위기와 디플레이션형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때 강한 게 금이고 디플레이션 위기 때는 현금이 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사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러면 이번 금의 사이클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값이 오른 지 몇 년 됐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는 사이클이 시작됐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언제부터 이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정확히 말하면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점은 2019년 7월입니다. 이게 지난 1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은 그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긴 추세성,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실질금리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한 90%는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금을 언제 사는가 하면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아니에요. 금리가 낮을 때 아니에요. 그 둘을 합쳐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 금리를 너무 조금 주면 사람들이 아예 나 현금도 예금도 안 할래. 그냥 금이나 사놓을래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지점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처음 빠졌던 지점을 정확히 보시면 좋아요. 1934년, 그 다음에 197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마지막 2019년. 요거를 보시고, 자, 이제 제가 100년치 금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고 금의 슈퍼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지금은 그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제 어쨌든 지금 2019년에 네.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전 사이클을 봤을 때는 한번 시작되면 9에서 13년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그 통계적으로 보면 금의 사이클은 10.8년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이제 금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물론 정확한 고점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그널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에 이제 그 정도까지 금가격이 상승할 거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느 정도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그래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른 상승률에 대한 패턴도 있나요? 그쵸, 있죠. 일단 금가격이 한번 오르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을 했어요. 100년 동안 데이터 동안. 처음 사이클가 끝날 때까지 했을 때. 네, 근데 이 갭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 7배 오를까, 10배 오를까, 20배 오를까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금이라는 자산이 주식이 한 역사가 200년쯤 되거든요. 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 역사가 5000년이 돼요.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절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역사 동안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가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려면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어쩌면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거긴 해요.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금 가격이 온스당 21,000불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7배에서 8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자, 여러분 쉬운 예시를 들면, 자, 여기에 골드바죠. 1kg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죠?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7배. 네. 그럼 거의 이게 10억이 됐네. 10억 정도. 네. 10억으로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앞서 드리면 사실 대부분은 야, 또 어그로 꾼다. 역시 유튜버랄까봐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 5000년을 딱 쫙 돌아보면은 제 얘기가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냥 질러보는 얘기도 아니고 되게 수학적이고 아주 당연한 역사. 가 알려주는 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금 가격이 왜 오르며 그리고 오를 때 얼마까지 오르는가, 요거에 대한 역사를 한번 몇 개만 짚어볼게요. 기원전 한 680년경쯤에 리디아인들이 금을 주화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주화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요걸 본 이제 아테네인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잘만 하면 뭔가 기축통화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 기술을 가져와서 그 아테네의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런 주화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금으로 거래를 했는데, 사실 얘가 가져온 이 금이 순도가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거스름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게 계산하기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아테네가 직접 순도를 일정하게 딱 맞추고 순금으로 맞추고 일정한 중량으로 계속 주화를 찍어내니까 거스름돈 줄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가 만든 드라크마라는 그 국가가 만든 화폐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거 순도도 정확할 거고 중량도 정확할 거고 그냥 우리 이거는 뭐 몇 드라크마야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아테네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의 함정이 그 적자 재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력도 많이 끼쳐야 되다 보니까 전쟁도 많아요.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세수는 일정한데 근데 이제 전쟁이나 이렇게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얘네들이 택한 방법이 이 금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서리 부분을 살살 긁어요. 그러면 중량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티가 안 나게 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중량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드라크마는 1드라크마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10,000원권에서 조금 찢어졌다고 해도 10,000원. 네, 10,000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아테네 그 국가는 이렇게 좀 모서리 부분을 깎아가지고 요걸로 새로운 금화를 또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금화의 발행량을 늘렸거든요. 자, 이게 초반에는 먹혀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먹힙니다. 근데 이게 점점 깎으면 나중에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깎으면 점점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옛날 드라크마는 이만한데 얘는 요만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 거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작은 드라크마만 쓰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뜻인데, 이 쓰레기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위주로 막 쓰다 보니까 원래는 뭐 이 커피 하나에 1드라크마인데 그 조그마한 거 가져오면 1.5드라크마 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드라크마는 화폐가 되는 거고, 진짜 그냥 실물금, 똑같은 중량의 실물금이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돈이자 화폐였던 거에서 가치를 깎아먹는 중앙은행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화폐로 전락하고, 그리고 이 화폐의 양이 더욱더 이런 식으로 많이 발행됨에 따라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크마의 가치가 실제 금의 가치와 동치가 되는 수준까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테네도 결국에는 이걸 다시 재평가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요만하면 뭐 이게 예를 들면 원래 그 드라크마가 3g짜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건 1.5g짜리의 드라크마예요. 그럼 얘의 가치를 반토막으로 평가절하 해버리면 이제 다시 가격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다음에 뭐 로마 시대 때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에 이제 구리를 살짝씩 섞어서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누엘 프랑스라고 하는 캐나다 지역 이런 데 보면 트럼프 카드에다가 국가가 이제 뭐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금으로 바꿔주겠어 막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군인들 월급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 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당장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국엔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발행한 화폐의 양이 동치가 될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면서, 즉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930년대에 이제 그 미국이 이 시대에는 또 근본이제니까 금을 돈으로 썼어요. 국가가 보유한 금보다 발행한 화폐가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각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국가한테 자꾸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도저히 버티다 안 되겠는지 일단 그 지급 명령을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우리 금 못 바꿔준다. 유즈베트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금을 몰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을 채운 다음에 갑자기 금 가격을 거의 2배로 더블로 이제 재평가시켜 버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본원 통화의 양이 1대1로 매치되는 수준이 된 이후부터 다시 통화가 안정화됐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때 이제 1970년대에 보면 그 닉슨 쇼크라고 해서 닉슨 대통령이 또 상황이 똑같아요. 다 금으로 달려가니까 우리도 이제 금 못 바꿔준다 이렇게 배째라라고 하니까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여기 본원 통화의 양만큼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가치가 동치가 되는 수준 이상까지는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탈달러 이런 모습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때 금 가격은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 그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 얼마인가? 화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M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진짜 그 극초기에 있는 아주 단순한 본원 통화, 그 화폐의 양이 지금 5,614 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빌리언이 1조죠. 그럼 5,614조 달러,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8,133톤. 요거를 나눠보면 정확히 한 온스당 21,000달러가 되어야만 이 금 가격이 이제 그 화폐가 안정화되면서 금 가격이 그 정도 이상은 올라야만 이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금 가격의 금 대비 화폐의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와 금리를 같이 고려하면 되는 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이제 될 확률이 높겠지. 근데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도 있죠. 않을 시에나 아니면 뭐 그대 반복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출구 전략은 좀 어떻게 돼요? 엑시트 전략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독특한 특성, 그 추세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흔히 추세 추종 투자법, 뭐 모멘텀 투자 이렇게 많이 알려진 투자 전략으로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방법인데 요거가 뭐 주식에서도 잘 먹히지만 금에 있어서는 진짜 잘 먹혀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백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1년 6개월 전에 금 가격보다 지금 금 가격이 높으면 그냥 매수를 하고 만약에 1년 6개월 전에 금 가격보다 지금 금 가격이 내려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근데 요거를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해보면 그동안 수익률이 금을 그냥 보유했으면 4,000%, 그러니까 40배밖에 못 먹었는데 추세추종 투자법으로 하면 24,100%, 241배의 수익이나 더 올릴 수 있다. 그 손실도 거의 반으로 준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금이 여기 오를 때는 똑같이 편승해서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가 하락 전환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아예 안 사요. 살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 2002년부터 금을 매수해서 쭉 보유하다가 한 2012년에서 13년 그쯤에서 또 매도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추세 추종. 그러니까 이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면 애초에 살 때 그 상승장일 때 사고 하락장으로 접어든 초입부에서 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뭔가 엑시트 말 그대로 이거 뭔가 나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나는 팔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추세 추종 투자법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올 때만 팔아도 예를 들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투자법은 좋은 게 버블이 발생해서 원래 적정 가치가 이건데 여기서 팔면 만약에 버블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추세 추종 투자법을 하면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꺾일 때 파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 고점 찍고 약간 꺾였을 때 여기서 파는 이 전략이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금값 폭등 직전에 반드시 나오는 신호에서 이제 중화시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실질금리와 생산량과 주식 버블 붕괴와 추세 추종 투자법 4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생산량과 주식 버블 붕괴는요? 생산량 같은 경우에 금이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금의 생산이라는 특징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만약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바로 늘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금을 캘려면 탐사도 해야 되고 비용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허가까지 떨어지면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채굴을 하는데 채굴을 한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석이 나오니까 이 원석을 또 정제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다 거치고 나서야 금이 나오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립니다. 10년. 예,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고 생산량이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이 뭐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생산량 차트를 보면 360년치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거든요. 그 독특한 특성 때문에 금 가격도 오를 때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럼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 보면은 그 생산량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70년, 그 다음에 1934년, 2002년, 아까 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기랑 다 똑같죠. 예, 그리고 정확히 2019년부터 생산량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요런 것도 이제 금가격 슈퍼사이클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주식 버블의 붕괴가 또 있는데 일단 이게 왜 나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주식과 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서로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 주식과 금을 수학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거의 상관성이 없다라고 나와요.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사이클을 두고 보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주식의 최고 호황기였다가 그 다음에 주식의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그때는 주식이 거의 21년 동안 완전 빌빌 기거든요. 그때 금은 뭐 1000%가 훨씬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950년부터 1970년까지는
때는 금은 아예 맥을 못 추는데 이때 주식은 또 엄청난 호황장,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런 호황장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70년에서 1980년 이제 주식의 시장이 끝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니까 주식은 10년 동안 19%밖에 못 상승하는 거의 뭐 또 똑같이 빌빌 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금 가격은 뭐 거의 2000%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 주식의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금의 최고 전성기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버핏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GDP랑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나눈 요 버핏 지수와 금 가격을 이렇게 겹쳐서 많이 전문가들은 보는데 이걸 볼 때 이 주황색 버핏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금의 상승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197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버핏 지수가 하락할 때 이제 그 이후에 금의 큰 상승이 일어났고 2000년대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금가격이 올라가고 지금도 아직은 주식의 버블이 터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주식의 버블이 뭐 올해 중으로 크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금의 상승은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금강주 단어도 있었는데 경제 위기 시 뭐 금강주, 은강주 투자 대응 방법 이건 뭐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 아무리 금이 안전자산이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식은 자금난에 허덕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이기는 투자 없다고 하잖아요. 금강 주식들도 가격이 하락하곤 합니다. 금강주들이 그런 경제위기가 올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막 반토막 이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나 내년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는 잠깐 좀 이제 금강주에서 자금을 빼서 실물 금을 차라리 갖고 있는 편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도 준비해 왔습니다. 작가님께서는 2029년에서 2030년까지 7에서 20배 정도 오른다 생각하시니까 금을 매도할 생각은 앞으로 한 향후 5년 동안은 없겠네요. 네, 저는 지금도 금을 계속 사고 있고 또 금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사이클 하면 이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반부에는 좀 미미한 상승률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막 치솟잖아요. 약간 광기가 붙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중간을 지난 지금부터 금의 상승률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한 5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2025년에 금 가격을 바라보면 야 내가 이때 금 사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금을 계속 사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는 다시 여쭤볼 텐데 아까 전에 이제 생산량 얘기도 나와서 금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금 어느 정도 되고 1년에 금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을 살펴보면 한 26만 톤 정도 돼요. 이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미 20만 톤은 다 캤어요. 그리고 남은 게 한 5만 9천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금을 생산하는 양이 대략 전 세계적인 거를 다 합치면 3천 톤에서 3,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즉, 이제 남은 매장량이 한 15년에서 20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석유 고갈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근데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또 금 어디서 뭐 나오는 거 아니냐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 다이아몬드도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 생산 단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은 이게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에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금이 더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그런 초신성 폭발을 만들어낸다면 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거의 그러니까 무게를 재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중량을 만드는데 거의 뭐 100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금 가격이 1000만 불이 되면 사람들은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금의 고갈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채굴할 만한 금강이 별로 안 남았어요. 단가가 너무 높아서. 플러스 지금 그나마 채굴하고 있는 금강들도 옛날에 좋은 금강은 다 캤다 보니까 여기서 금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뭐 100g을 캐면
예전 100g이랑 다르게 이 지금 100g은 품질까지 떨어져요. 예전 100g이 순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금의 양은 지금도 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금의 생산 단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건데, 이거는 금 가격의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그만큼 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금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 오면, 전쟁 터지면 자산 다 동결되고 뭐 두고 갈 수 있겠냐? 금이다. 이런 금을 두고 간다 하는데, 네. 저는 이 금, 이제 요 골드바를 처음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구나. 이걸 들고 있는 놈이 제일 위험하겠구나. 다들 내가 이거 들고서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 지금 이게 1kg죠. 한 10kg만 돼도 내가 도망칠 때 너무 많은 방해가 될 것 같아. 전쟁이 발생하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뭐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걸프전이라던가 그다음에 미국 내전 이런 때를 보면은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만 잠깐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쟁 그 자체만으로는 크지 않다. 다만 그 전쟁의 과정 가운데 기축통화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가 핵심이에요. 네. 그냥 방관자로 있거나 네. 아니면 결론적으로 화폐만 안 건들면 돼요. 네. 화폐를 너무 많이 뿜어낸다던가 기축통화국이 뿜어낸다던가 아니면 다른 우리 뭐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우리 화폐를 동결한다던가 이 행동만 취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 근데 이번 전쟁 때는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건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 트리거. 사실은 언제든 불만 붙으면 확 타올랐어야 되는 건데 그 불을 붙여줬고 심지어 기름까지 부어버렸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금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또 디지털 금 비트코인도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연준 회장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이지만.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리고 김 작가님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10개 들고 가는 거 솔직히 쉽지 않겠다. 차라리 비트코인 내 지갑에 넣어놓고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이걸 보는 사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차라리 디지털 금을 넘어서 굳이 이젠 금이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금이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은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이유는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자산도 아니야. 그냥 유일한, 지구상에 유일해요. 그렇죠. 네, 그 5가지 조건이 뭐냐면 한정성과 그리고 불변성, 안정성, 분할성, 익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금이 왜 가치가 있냐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예뻐서 아니면 과거부터 돈으로서 써와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가 아예 없어요. 금 말고는. 금이랑 은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성. 희소하지 않으면 걔가 돈으로서 계속 못 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불변성. 얘가 막 부식되거나 아니면 뭐 상온에서 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원소들 이렇게 다 빼고 안정성, 뭐 독성이 있다던가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귀금속류가 남습니다. 뭐 금이나 은, 백금, 팔라디움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팔라디움은 1500도에서 녹고 백금은 1700도가 넘어도 안 녹아요, 잘.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분할, 내가 거스름돈을 받는다던가 얘네를 일정한 형태로 주조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분석해보면 결국에 남는 게 과학적으로 금이랑 은밖에 안 남아요. 그럼 몇 도에 녹아요? 금은 1000도면 녹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물러서 실제로 이렇게 잘라보면 되게 잘 잘려요, 금은. 그리고 이제 얘가 밀도가 높고 그다음 점성도 세다 보니까 뭐 어디로 막 탁탁 튀거나 그러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아무튼 되게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게 금이랑 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써왔던 건데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익명성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개인이 바라볼 때는 사실은 금만이 돈일 필요는 없어요. 뭐 조개 껍데기가 돈이 돼도 되고
과거에는 실제로 화폐를 썼거든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돈으로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익명성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비트코인 받지 마,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딱 단언을 박아버리면 러시아는 러시아 외환보유고라는 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전 세계인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이 장부를 조작할 수 없고 모두가 그 장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를 웃겼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금은 전략적 자산이에요. 예, 정말 최후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금이고, 우리가 금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달라요. 국가의 입장에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큰 리스크예요. 너무 투명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올 때는 비트코인이 사실 금보다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이 그런 전략적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게 금을 의미하는 어떤 마지막 수식어다, 그러니까 최종 수식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 아니라 이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돈은 세 종류가 있다. 신의 돈이 있고, 민중의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돈이 있다. 신의 돈은 금과 은, 국가나 이제 그런 큰 기관들이 쓰는 정말 최종 지불 수단의 돈이고, 민중의 돈, 국가가 통제한다던가 기관이 통제한다고 할 때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종적인 돈은 그런 민중의 돈이다. 그리고 정부의 돈, 국가가 그냥 이렇게 막 찍어내는 그런 화폐들, 이런 걸 이제 정부의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라는 큰 대분류에서 보면은 비슷하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다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치킨집인 거고 얘는 곱창집인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럼 다르다. 비트코인은 민중의 돈인 건가요? 민중의 돈이죠. 달러가 정부의 돈일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금과 다르다는 거지, 비트코인 자체를 또 부정하는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걔네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도 가치가 있고 주식도 가치가 자기 있잖아요. 전문 분야는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얘가 예를 들면 5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저가 지금 금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5년 뒤에 금이 가장 많이 오를 거다가 아니라, 모든 자산들을 다 나열했을 때 금은 확실하게 5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은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그래서 차마 그쪽에 돈을 가려다가도 금이나 한 돈 더 사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시총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에 갑자기 폭락을 더 많이 해서 얼마 전만 해도 은 시총보다 넘어섰잖아요. 네네, 알고 맞습니다.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금 시총의 한 7분의 1 정도까지 왔었는데, 지금 차이가 좀 더 벌어졌겠지만, 이제 혹자들은 한 뭐 10년, 20년 내내 금 시총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안이 있잖아요. 네. 공감하세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금의 슈퍼사이클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걸 이제 정말 큰 범위에서 보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당연히 금도 하나의 원자재라는 그 실물 자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금도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자산 분류로 볼 때 그냥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금처럼 원자재라는 어떤, 원자재 표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품이라는 자산의 상관관계, 그게 원자재 쪽에 더 가까울 거냐, 이거를 두고 만약에 암호화폐가 그 원자재 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번 금의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 금도 폭발하고 뭐 석유도 폭발하는 이런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과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눌 건데요. 이제 금값이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7에서 20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금값이 오른 지금도 금을 사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신 작가님이기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 투자 방법은 좀 어떤 것이 있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는 실물과
비실물 투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나은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말 그대로 이런 골드바, 이런 골드바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관하냐,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실물, 뭐 ETF라던가 뭐 금통장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이 두 가지 또 투자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물보다는 현물, 이런 실물 형태를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비실물이더라도 얘를 담보로 잡는 그런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걸 좀 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 투자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ETF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ETF는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그런 펀드다 보니까 선물이 다 좋은데 나중에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실물을 갖고 있을 때 이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그런 실물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지리적으로 두고 보면 3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이제 북한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이 유출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제가 실제로 지금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해외에서 뭐 만약에 우리나라 금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면 금을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사올 때 그 액수가 거의 한 50억 정도치를 사와야만 이제 그 수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뭐 50억? 뭐 금방 팔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50억치를 사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만약에 다 안 팔린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었는데 2, 3일 지났는데 금 가격 떨어져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이제 업체들이 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보수적이고 나가는 거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내보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뭐 그렇다고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의 공급도 없는데 수입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사람들이 금을 찾는다, 그러면 금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실물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6년 전부터 나중에 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물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한 2주 전에 보면은 김치 프리미엄, 맞죠? 금 가격, 우리나라 금 가격만 거의 20% 비싼, 그래서 금치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두고 볼 때 금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더 남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이야기가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사람들이 금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금 실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때 내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 금시세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프리미엄이 거의 다 안정화됐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실물을 구입해야만 나중에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냥 골드바를 사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KRX 금시장이라고 있어요. 국가가 2014년쯤에 금거를 좀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 통해서 출범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 어플에 이제 이 금거래를 할 수 있는 탭이 있었어요. 금 현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뭐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호가창 있고, 매수 매도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는 이런 방식이라 되게 간편하다. 거기다 수수료도 0.2% 수준이라 되게 저렴하고, 살 때 팔 때 세금도 없어요.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거기서 금을 사면 실물 금을 한국예탁원에 실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 KRX는 그거를 진짜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20% 붙을 때 KRX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버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안정화된 시기에는 이왕이면 선물, ETF나 이런 형식보다는 실물의 형태, 진짜 골드바를 사시는 걸 물론 전 더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실물을 사는 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골드바를 사는 방식과 그냥 어떻게 보면
기금속을 약간 어떻게 보면 샤테크라고 불리는 거죠. 네. 샤넬을 샀는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내가 뭐 커플링이든 뭐 목걸이든 했는데 오르는 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둘 중에는 당연히 전자가 답이겠죠. 그쵸. 이게 투자만 보면은 네. 투자자라면은 네. 전자가 나은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임도 많이 들고 그렇죠. 맞아. 공인비 특히 뭐 예를 들면 그 까르띠에라든가 네. 이런 등등 되면 브랜드 값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사실 근데 녹이면 똑같죠. 네. 심지어는 이런 주얼리들은 네. 이 금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음새 부분에 댐을 해요. 네. 납이나 이런 걸로 댐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도도 좀 떨어집니다. 네. 이게 24K인 건가요? 예, 99.99%.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18K나 14K. 그쵸. 그리고 순금이라고 하더라도 99.5%예요. 예, 그런 목걸이 같은 것들은. 네. 그러니까 살 때는 공인비까지 주고 비싸게 사는데 심지어 순도는 얘보다 떨어져. 그럼 나중에 팔 때는 그만큼 그게 손실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효율만 두고 볼 때는 이런 골드바가 골드바를 사라. 낮긴 하다. 요거는 1kg인가요? 네, 1kg입니다. 순도 99.9? 99. 99. 네. 요거는 얼마예요? 얘는 1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1억 6천. 네. 요런 거는 그러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종로에 금은방들도 많고 금 거래소도 있고 예, 저희한테 오시면 더 네. 저렴하게 많이 사실 수 있고 네. 상호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스테커스라고 합니다. 스테커스. 그리고 은행에서도 파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도 팝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데서도 이 LS 제품을 많이 팔거든요. 예, 은행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는 것과 은행에서 사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일단 첫 번째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금은방은 대부분 체인점이 없으니까 개개별로 많이 하니까 신뢰성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은행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가격은 좀 더 비쌀 것 같긴 하고 좀 많이 비싸요. 많이 예, 비싸구나. 그래서 솔직히 은행에서 금 사는 게 그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제품 똑같이 이 제품을 팔아요. 이 LS 제품을. 근데 이거를 꼭 저희한테 안 오셔도 다른 금은방에서 사는 것과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옷이 엄청 늘어나네. 역시 1kg 무겁다. 네. 그 은행에서 사는 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 살 때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실물 살 거라고 하면 금값이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른 것처럼 업체마다 금값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발품 팔아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목걸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이게 그냥 투자의 목적에선 골드바가 무조건 우위이긴 한데 근데 골드바는 사놓고 5년 동안 그냥 이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전시해둘 수도 없고 금고에다 모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살 때 시간 지나면 감가가 있지만 금은 감가가 없다 보니까 5년을 착용하든 50년을 착용하든 사용 가치도 있네. 네, 사용 가치까지 있는 거예요. 거의 약간 집으로 치면 내가 집을 사고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정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제가 그냥 금 투자자라는 그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액세서리로 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금을 그 순금 제품을 안 좋아했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순금 제품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전 솔직히 골드바 안 모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금 그런 제품들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그 사용 가치까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것도 되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자분들 집에 금고 거기에 골드바 같은 거 막 모아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이 좀 자산가나 그런 분들 중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업체에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금고를 뭘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금을 많이 모으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금을 땅에 묻어놨거든요. 예. 근데 자산가분들은 저처럼 저는 모은 양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자산가분들은 이제 뭐 몇 킬로씩 막 많으면 이제 20-30킬로씩도 모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금고를 이렇게 뭘 사야 되는지 어떤 게 튼튼하고 어떤 게 좀 그렇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도 많다 보니까 확실히 자산가분들은 금을 진짜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요게 1kg인데 10kg짜리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긴 하는데 국제 표준 기준이 이제 400온스라고 해서 12.5kg 정도 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중앙은행들 이제 막 어떤 TV에 막 나오고 맞습니다. 그게 12.5kg예요? 예, 맞아요. 개인이 못 사요? 개인이 그러니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살 수 있는 건 보통
이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쵸. 예. 그럼 혹시 금고, 이제 자산가 집에 놀러 가시거나 하셨을 때, 저 이거 익명이니까, 요런 거 몇 개까지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120개. 진짜로. 네. 그분 집에 이 금고에 120개.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몇 년 전이야. 3년 전에 봤었거든요. 예, 그때 120개가 있으셨고, 그러고 지금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모으셨는지 120개가 있는 거면, 그냥 지금 가치로 치면, 그것만 얼마죠? 18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최소 본인 자산이 3천억 이상은 내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본인 것 자산의 같아요. 10분의 1 정도 네. 이상을 뭐 사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네. 굳이. 혹시 사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 덩어리까지 사가는 거 보셨어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금 나가는 양을 다 합치면은 15kg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15kg면 요거 15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다 1kg 제품으로 사가는 건 아닌데, 1kg 제품으로는 뭐한 번에 많이 사실 땐 보통 10개 정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신 것 같습니다. 10개까지 사가시는 분 보셨어요? 네네네. 그럼 그분은 그걸 카드 결제하나요? 뭐 현금을 이체하나요? 계좌 이체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골드바 살 때 진짜 꿀팁이 있어요. 뭔데요? 이게 일반인 분들은 요거까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금은 살 때가 진짜 중요해요. 살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미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 살 때는 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집 앞이면은 뭐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사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달라지고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흔히 이제 금을 산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부가세를 내고 금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이거는 불법이에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쪽은 보지도 않는 게 좋은데, 이게 무자료 현금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국밥집에서 뭐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위탁 거래라고 해서 개인끼리 금 거래하는 걸 저희가 중개해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해 주는 거겠죠? 네, 이게 보증해주고. 금이 진짜인지. 네, 그리고 중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각각 나중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 보면 부가세 다 내고 사면 200, 똑같은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602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위탁 거래로 사면 부가세가 없어요. 개인 간 거래는 이미 이중과세 방지법 때문에 부가세를 이미 그 구매자가 지불했기 때문에 예, 그 부가세를 따로 또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요거 그 현찰 주고 사는 거, 요거는 540만 원. 얘가 더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지만 사람이 혹해요, 이 가격 보면.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그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았을 때 한 24만 원 정도 손실을 봐요. 10돈짜리 기준으로. 근데 그냥 저희 위탁 거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합법이면서도 비용이 오히려 더 싸요. 이게 살 때 더 비싸 보이지만 나중에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얘는 살 때랑 팔 때 똑같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똑같네요. 예, 저희는 이제 중개를 해드리는 거라 그 정확한 가격에 그냥 구매자와 판매자를 저희가 중개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중개 수수료 2%, 이거 빼고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살 때 뭐 다양한 방법, 뭐 그래도 부가세 내고 사셔도 되고, 뭐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예, 이런 위탁 거래 형식으로 구매하시면 살 때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비싸게 팔면서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다. 예,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사는 방법에 이제 아까 전에 금융자산에서는 정확하게 몇 개 있다 하셨죠? ETF랑 금통장이랑 금통장, KRX. KRX 네. 이 세 개가 있는데 ETF로 사는 거의 단점은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있고 네. 금통장은 뭐예요? 금통장은 은행에서 금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냥 금융 상품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금통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0.0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천 원 수준으로도 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점은 첫 번째로 수수료가 좀 비싸요. 한 2% 정도? 아까 전에 제가 KRX 금시장이 0.2%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무려 한
10배 정도 더 비싼 수수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ETF와 마찬가지로 세금 15.4%의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수익의 15.4%를 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추천하는 거는 KRX 금시장입니다. 금시장. 이거의 장점은 장점은 1g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서 비교적 그래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어플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수수료가 0.2에서 0.3% 수준으로 저렴하고 마지막으로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의 금수요가 붙으면 프리미엄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비실물과 실물의 두 가지에서 대표적인 게 금괴를 사는 것과 KRX 금시장 투자인데 둘 중에는 금괴를 더 추천한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실물을 굳이 왜 사야 되나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탁거래 같은 형식이면 부가세를 안 내긴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뭐 금 사면 부가세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번째 그 보관이나 절도에 대한 위험, 뭔가 불안함, 굳이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산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KRX로 투자해도 되고 ETF로 해도 돼요. 근데 분명히 언젠간 실물로 넘어오시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 자체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금을 갖고 있는 것도 미국이 통제해도 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국가도 금을 갖고 있는 거고 개인들도 뭐 미국이 이제 뭐 금 몰수법이니 남미에서 뭐 국가가 국민들의 부를 빼앗고 금을 빼앗을 때 실물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든 아니면 전 세계적인 통제든 어떠한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금을 국가나 혹은 어떤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형태로 금을 투자한다? 사실 되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지금 뭐 경제 위기 오고 뭐 온다고 해서 국가가 뭐 국민들의 뭐 금을 빼앗는다 뭐 이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한다면 본질적으로 요거는 금이라는 자산을 실물로 보유할 때 가치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금괴 이런 실물이 가진 특별한 이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한 가지만 그것만 더 여쭤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금고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분실 우려가 0%인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까 추천하신 KRX 금시장 같은 데는 다른 ETF는 그거에 장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근데 KRX 금시장은 이제 잃어버릴 위험은 제로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해킹 나간다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국가의 통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몇십 년 동안 국가에서 금 부분에서 통제를 한 적은 없지 않나요? 일단 IMF 때 금 인출을 막긴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국가 경제위기가 오던가 아니면 금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 가격은 애초에 오르면 안 되는 자산이에요. 근데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 버리고 다 금으로 도망가는 거다 보니까 국가는 이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좀 많아요. 미국조차도 1930년대 금 가격 폭등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인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금을 소유한 사람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행정명령을 때리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 금 가격 폭등할 때도 금거래 국가가 막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보면 경제 위기나 그다음에 전시사변 이런 중대한 위기들이 있을 때 국가는 국민들에게 금을 그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딱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행인 건데 근데 언제든지 국가는 국민들의 금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골드바는 그러면 다 똑같은 골드바인가요? 실물로 구매 시 좀 더 잘 봐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금이 있고 뭐 한국 조폐공사 이렇게 따다다닥 적혀 있는 금이 그리고 있어요. 뭐 글자가 적혀 있네요. 네, 만약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금과 그 다음에 어디서 발행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금 두 개 똑같은 가격이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조폐공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게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뭐 골드바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게 다양해요. 저희도 만들고 있고. 근데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브랜드의 골드바를 내가 얼마에 주고 사는가를 사실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금 투자 되게 오래 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아싸리 모른다 싶으면
사람들은 아싸리 모른다 싶으면 일반인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걸 사거든요. 그렇죠. 제일 비싼 가격에. 네. 예. 근데 실제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6년 차고 저희 훨씬 더 오래된 투자자들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모를수록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걸 사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오히려 브랜드 네. 프리미엄에 비해 지금 이 가격이 싼 건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네. 프리미엄 자체가 없는 걸 사버리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로나 아니면 금은방대 가면 네. 주물금이라고 하는 형태의 금이 있거든요. 네. 예, 순도는 99.9%고 이렇게 그냥 덩어리 형태의 금이에요. 이런 금들은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금은방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지 몰라도 네. 적어도 프리미엄 때문에 금을 잘못 살 가능성은 없어서 잘 모를수록 오히려 그런 주물금의 형태를 투자하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빵마다 금 가격이 천차만별의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금은방이 마진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데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있을 수 네, 두 번째는 이 금을 보유한 사람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리스크.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3일 뒤에 팔아야 돼요. 3일 뒤까지는 절대 못 팔아. 네. 그러면 뭔가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 뒤에 얘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차라리 내 돈으로 투자하면 다행인데 내가 예를 들면 빚을 져서 했어요. 더 후들거리죠. 더 후들거리죠. 네. 마찬가지로 이 금이라는 자산도 가격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데 금은방이 만약에 소비자로부터 이 금을 예를 들면 뭐 1억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오늘 원래 가격 금의 그 기준 가격이 1억 5천 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는 거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마진만 보고 일단 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금을 다른 구매자가 가져가기까지 한 우리 뭐 한 달에 오는 손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금 가격이 1%만 빠져도 그 사장님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의 손님, 그러니까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냥 최대한 기준가에 비슷한 가격에 매입을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입가도 높고 판매가도 낮아요. 이 살 때 팔 때 스프레드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율이 되게 느린, 예를 들면 뭐 지방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금은방에 가까울수록 좀 더 그런 거래 회전율도 낮고 그다음에 유통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어서 좀 더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 아무래도 있다.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종로같이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 데가 금을 사거나 팔 때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타커스 같은 곳을 위탁거래 하지 않는다면 금방에서 금을 살 때 싸게 사는 방법이나 주의점은 있어요? 아, 근데 이 얘기 하면은 진짜 금은방 사장님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치트키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이렇게 딱 금은방에 들어가요. 네. 근데 한 적어도 두세 군데는 가보고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예, 두세 군데 가면서 오늘 금값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한 네 번째에 들어갈 때 사장님, 제가 사실 여기 10번째인데 내가 얼마까지 보고 왔다. 예, 그냥 얼마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 10번째인데 그냥 좀 싸게 주세요, 사장님 하면은 사장님들이 10군데 둘러봤다는 건 이미 이 시세를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로가 원래도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가장 최저가에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 하면은 이제 손님도 올 때마다 다 이제 금방 일어나서 사장님 저 여기가 사실 10번째인데요. 이러면은 아, 사장님들한테 꽤 혼날 것 같지만 예,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여쭤보고 그렇게 말해요. 예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진짜 치트키입니다. 예. 아, 저 공항 가는 게 저 예전에 이제 차를 살 때 네. 이제 할인을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딜러만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뭐 몇십인 것도 몇백인 것도 있을 텐데 딱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기 몇 번째 지금 돌아봤다. 저는 강행만 맞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 의사가 있다. 네. 저희가 한번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제일 싸게 그렇게 샀던 경험이 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금을 사야 되는 날짜나 요일 같은 거 있어요? 이 항공권 같은 것도 어느 특정 날짜가 더 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네. 특정 날짜라기보다는 네. 사실 사람들이 주말에 금을 사러 좀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금을 사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주말에는 금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딱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사장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을까, 뭐 그리고 고정돼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요거를 그냥 업체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네. 근데 주말이 이틀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보통 금 가격이 갭이 떠서 시작을 해요. 네. 그게 크게 내려가서 시작할 때도 있고 크게 올라가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어떤 업체들도 소매점이든 뭐 도매점이든 이렇게 어떻게 월요일에 시작할지 모르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갭 차이를 이렇게 크게 벌려놓습니다. 네. 살 때랑 팔 때 갭 차이를.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똑같은 가격이었다고 칠 때 금요일 날 사는 것과 토요일 날 사는 거는 가격이 살 때도 좀 더 비싸게, 팔 때도 좀 더 싸게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일에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게 사시는 그런 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을 아까 사는 것 중 실물로 이런 금괴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셨는데 요 금괴 단위는 1kg가 가장 기본이고 요것밖에 없는 거 아니면 그 밑에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시는 거는 한돈. 한돈. 3.75g. 그리고 뭐 10돈 37.5g. 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느 정도죠? 얘가 딱 한돈. 한돈. 3.75g. 네, 이게 한국 금거래소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10돈. 금 열쇠 10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사실은 그 열쇠면 차라리 골드바 사는 게 낫긴 나아요. 이 10돈에 골드바 모양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10돈짜리 골드바도 있죠. 네.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습니다. 효율 면에서 낫고, 그리고 투자하실 때도 이렇게 1kg 제품은 뭐 자금이 된다면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 대부분은 많이 사시는 게 한돈이랑 10돈을 가장 많이 사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개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돈이랑 10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 10돈짜리로 여러 개 사시는 게, 확실히 나중에 팔 때도 거래가 더 잘 되고. 근데 이 10돈짜리 이건 이제 황금 열쇠잖아요. 네. 보면 약간 기분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 10돈짜리 금괴랑 이 황금 열쇠 뭐 공인비가 다른가요? 아니면 뭐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일단 두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공인비가 얘가 더 비싸요. 아, 붙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틀에다가 금을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여기는 또 얘네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검사기가 있어요. 비파기 검사기라고 XRF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기 이어지는 부분에 하면 순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즉, 이 전체 순도는 골드바에 비해 순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팔 때 뭐 정제료다, 분석료다 이런 말 하면서 금은방이든 금거래소든 가격을 좀 깎을 거예요. 그게 뭐 걔네들이 마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순도가 그만큼 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골드바. 네. 선물 주신다면 많은 분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한돈도 괜찮고요. 10돈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금은 금 투자는 좀 오늘 언급해 주신 방법 중에서 뭘 제일 많이 해요? 가장 옳은 거,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라 네네. 사람들이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솔직히 제일 많이 하는 건 조금 모순적이게도 ETF를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노출되고 ETF 뭐 또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주식 어플 우리가 좀 친숙하다 보니까 ETF로 많이 하신다. 그 다음은 이제 KRX. 그 다음이 이제 실물. 보통 한 요 정도 순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실물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이 KRX, 그 다음이 ETF다. 예,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작가님과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 화폐 가치는 여전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금에 어느 정도 투자하기를 바라시고 이게 자산 대비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을 뭐 작가님처럼 올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도 없으니까 내 자산이 이제 100이 있다면 금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7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전 재산이라도 박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확실한 있어요. 거는 뭐 금은 사라지진 않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에 대한 본질은 금 가격이 뭐 7배 가니까 여러분 뭐 금 막 싹 쓸어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자산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 정도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이 금은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더라도 7.5%에서 한 15% 수준으로 금을 많이 담아 놓거든요. 저도 한 100년치의 주식이랑 채권 이런 거 데이터들 쫙 모아서 백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보니까 금이 10% 정도 있을 때 포트폴리오 안정성도 좋아지는데 수익률도 높아지는 아주 이로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폴트로 일단 10%는 금을 꼭 지금 담아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다가 나도 양베리처럼 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금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금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전히 금 투자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김작가TV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까지 포함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6년 동안 그 금에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매주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 때마다 나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양배리님 지금 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그 사람들이 느낄 땐 매주 비싸다고 느끼는 거겠죠. 앞으로 2030년이 됐어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금이 비싸냐 싸냐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2030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2월에 사는 게 아니라 3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2025년에 금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금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배리님과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 말씀에서도 저는 와닿는 게 참 투자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면 강남의 집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강남 집값이 이제 오를 때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 또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고 요즘에 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다시 또 급등을 한단 말이죠.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은 오를 때는 비싸다고 못 사더라고요. 그냥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면 강남은 15%, 20%만 떨어져도 가격 자체가 크니까 엄청 큰 금액이라 말이죠. 떨어지고는 떨어져서 공포감이 못 사더라고요. 다시 오를 때는 올라서 못 사더라고요.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저는 든 생각이 아니 그럼 너는 비쌀 때도 쌀 때도 다시 오를 때도 못 사면 언제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와 본인이 어쨌든 결국에는 확신이 없고 플러스 본인이 이제 그걸 책임질 막 그만큼 안 되니까 못 산 거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엄청 올 때 사람들은 비싸다고 못 사고 여러분 꼭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떨어지면 지금 폭락한다 끝난다고 못 사고 다시 오를 때는 이미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이 바뀔 때 못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이든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가 된 걸 바탕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 결국에는 개인이 몫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작가님 덕분에 금 투자에 관해서 재밌는 시간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이 아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뭐 부잣집에 가는 일이 있어도 금괴를 보여달라는 일이 잘 없으니까 좋은 구경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금과 그리고 오늘 못 들은 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토님은 양배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